만주 독립운동사의 그 전체적인 개관과 만주와 러시아를 참고하는 그 거점식 그 독립운동사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셔가지고 많은 분들이 도움이 되고 일목요연하게 정리됐다는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그에 이어서 세부적으로 좀 더 재미있고 내용 깊은 내용으로 아마 오늘 가게 해주실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수원대학교 사학과 교수님 계시는 박한 교수님을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예, 저 방금 소개받은 수원대학교 과학과에 있는 박한입니다. 오늘 이렇게 여러 선생님들 모시고 지난주에 이어서 제가 오늘 또 그 만주 지역에 관해서 여러 선생님들께 말씀을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는 제가 이제 그 만주 지역의 그 항일 독립운동의 그 연구 동향이라든가 아무래도 이제 만주 지역이 그 우리 한반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 지역에 관한 설명들을 좀 전체적으로 조금 드렸습니다. 그래서 뭐 철도 노선이라든가 교통로라든가 등등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기초적인 어떤 토대라 그럴까요? 그런 것에 대한 이해가 없이 만주 지역을 이야기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그 지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어떤 토대가 되는 말씀을 지난 시간에 좀 드렸고요. 오늘은 이제 좀 더 보다 구체적으로 중국 동북 지역, 즉 만주 지역의 그 항일 독립운동에 관해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만주 지역의 그 항일 독립운동과 관련해서 특히 이제 이쪽 지역에서는 대종교가 상당히 많은 역할을 했는데요. 그 부분에 관해서는 이제 아마 다음 달에 서경일 선생님께서 또 말씀을 계시켜 주기 때문에 저는 저 만주 지역의 그 항일 독립운동의 그 전체적인 내용, 전체적인 모습을 중심으로 대체적으로 이제 말씀을 그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이제 오늘 시간이 한 1시간 정도 저한테 주어졌는데요. 그 가운데서 한 40분이나 45분 정도 제가 강의 말씀을 올리고 그 나머지는 또 질문을 지난 시간처럼 좀 바꿔 선생님들한테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는 그런 순서로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주 지역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기 한인들의 이제 이주 부분이 있는데요. 이주라는 부분이 있는데 대체적으로 이제 1860년대 초에 저희 함경도하고 평안도 지역에 큰 흉년이 들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평안도 사람들은 압록강을 건너서 그리고 함경도 사람들은 두만강을 건너서 이제 그 만주로 이주를 해서 거기에 이제 정착하게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 만주라는 지역은 조선시대 때는 그 공금령이라고 해서요. 그쪽 지역에는 압록강, 두만강을 건너서 우리 조선 사람들이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청나라가 자기네의 그 조상의 발원지다 라고 해서 중국의 한족이라든가 또는 우리 조선 사람들이 그 만주로 이동하는 것을 이주하는 것을 금지시켰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만주 지역은 1600년대 이후에 1860년대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대체적으로 사람이 거의 살지 않는 그러한 어떤 지역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조선에서도 압록강과 두만강을 넘어가면 월경제, 국경을 넘어간다. 그래서 월경제로 해서 무조건 사용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전혀 이쪽으로 이동하지 않았었는데 1860년대 큰 흉년이 그 북부 지역에 들게 됨에 따라서 경제적인 이유로 생존을 위해서 그래서 밤에 몰래 이제 그 이동을 했던 것이죠. 대체적으로 압록강 하류 쪽에 신의주라든가 그 건너가 중국의 단동이거든요. 이럴 때는 강폭이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오늘날에도 탈북을 못하죠. 그런데 이제 압록강 상류 쪽으로 쭉 올라가면은 지반 같은데요. 그 고구려 국내성에 있던 지반 쪽이라든가 그 건너편이 북한에 많습니다. 이런 지역들 상류로 올라가면 강폭이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두만강 상류 쪽은 강폭이 아주 좋습니다. 돌아오기도 하고 그러다가 점차적으로 가족을 데리고 그 다음에 또는 일가친척을 데리고 만주 또는 러시아 지역 이쪽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이동을 해서 만주 지역의 그 한인들이 상당히 많은 수가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가 이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1905년에 을사늑약이 맺어지지 않습니까? 을사늑약이 맺어지고 그러면서 이제 일제가 조선을 본격적으로 이제 그 침략을 하게 됩니다. 사실 1905년 을사늑약을 통해서 외교권을 박탈당하고 그러면서 외교권을 박탈당했다는 것은
결국 나라를 다 빼앗겼다라는 것이라 사실은 다름이 없죠. 1910년에 이제 그 일제조선 강점으로 해서 한일 합방에 의해서 나라를 이제 빼앗겼지만 사실은 이제 1905년에 빼앗긴 것과 마찬가지고, 따라서 국내에 있던 많은 애국지사들이 국내에서 이렇게 그 독립운동을 지속적으로 항일투쟁을, 국본회복운동을 전개하기도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1905년 을사늑약 이후부터 만주나 러시아라든가 기타 해외 지역으로 항일 독립운동가들이 이주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망명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압록강과 두만강 쪽에 이렇게 그 강국이 넓지 않기 때문에 그쪽 지역으로 이동을 해서 그 지역에 이제 여러 그 항일 독립운동 기지를 만들게 되는데, 이때 국내에서 이러한 그 해외 독립운동 기지를 건설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많은 논의를 하고 고민을 했던 단체가 바로 신민회라는 단체입니다. 신민회라는 단체고, 이 단체에서 뭐 양기탁이라든가 뭐 주진수라든가 수많은, 또 김구 선생이라든가 이시영, 유해영 등 수많은 사람들이 신민회, 이상설 선생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여기에 이제 가담을 해서 해외에 이제 독립운동 기지를 건설하는 데 그 앞장을 섰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초창기에는 이제 그 뭐 서간도 지역으로도 많이 이동하고, 또는 이제 그 두만강 건너에 그 요새 북간도라고 하는 지역, 그쪽으로도 이제 많은 이동을 하게 돼서, 예컨대 뭐 1906년에 용정이라는 지역에 뭐 서전 소속 이상선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최초로 해외에 그 민족학교를 만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용정이라는 데도 뭐 우리 이 두만강을 건너서, 해령 쪽에서 두만강을 건너서 이쪽으로 하면 여기 명동촌이 있고요, 장계촌이 있고, 이런 쪽 가면 여기 용정이 있습니다. 용정이 있고, 용정을 넘어가면은 바로 연길입니다. 연길이고, 그래서 용정에 이제 우물터도 있고, 이 용정에 뭐 해랑강이 흐르고, 또 비암산이 있고, 일성정이 있고, 뭐 그런 지역입니다. 이런 지역에 이제 서전소속, 지금 자리에는 그냥 충성만 지금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이제 그 1905년 이후에 이렇게 해외에 독립운동 기지로서 민족학교도 만들고 이런 움직임들이 있고, 특히 1910년 일제에 의해서 조선이 강점된 다음에 보다 본격적인 신민회의 따라서 독립운동 기지를 건설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활발히 전개가 됩니다. 이것은 이제 만주 전역에 있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압록강 건너를 서간도라고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압록강 건너 서간도 지역에는 유하연 삼원보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요. 이쪽에 그 우리 한인들의 조직체, 독립운동 기지 건설하기 위해서 여기에다가 이제 경학사라는 단체를 구성합니다. 그리고 이 단체는 나중에 이제 국민단이라는 단체로 변하는데요. 경학사는 밭갈경자 배우학사입니다. 밭을 갈면서 배우는 그런 어떤 불사. 그러니까 독립운동 단체를 이제 거창하게 이렇게 표현하기보다는 이렇게 한인 자치조직인 것처럼 이렇게 하면서 실질적으로 독립운동 기관으로서 활동을 합니다.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목적이 해외 독립운동 기지를 건설하기 때문에 독립운동을 기지를 건설해서 거기에 이제 그 농사도 짓고, 그래서 군량비도 마련하고, 또 청년들을 민족 교육을 시켜서 그 청년들이 그 독립군이 될 수 있도록 군사훈련도 시키고, 그래서 이제 그러한 학교가 생기게 되는데, 그것을 이름하여 흔히들 신흥강습소라고 하는데, 표현은 강습소지만 사실은 신흥무관학교입니다. 신흥무관학교를 만듭니다. 그래서 이 신흥무관학교를 만들게 되는데, 이런 학교를 만들었던 대표적인 사람들이 이회영이라든가 이시영 등 이 육형제라든가, 또는 이분들. 그래서 여기 그 경복궁역에서 일본 출구에서 이렇게 올라오다 보면 농화학교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 우당 이회영 선생 기념관이 있죠. 바로 이제 이분들이 경학사하고 신흥강습소, 서간도 지역에 독립운동 기지를 만든 가장 중시적인 인물들이죠. 뿐만 아니라 경상북도 안동에서 석주 이상용 선생이라든가, 또는 뭐 그 독립 김창환이라든가 수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곳 유하연 삼원보 지역으로 이동을 해서 여기다가 수많은 그런 독립운동 기지들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북간도 지역에는 바로 명동촌이라는 게 있죠. 명동촌은 이제 그 명동촌, 이거 여기 이제 명동학교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명동학교라는 게 있어서 북간도의 그 화룡현 지역에 명동이라는 데가 있는데, 여기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그 윤동주 이쪽 출신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무리칸 목사도 이쪽이시고, 또 이쪽 지역을 실질적으로 이제 보면 이제 유명한 그 김양경
김학연이라는 분인데 하나의 어떤 대단히 어떤 기독교 타운이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순수한 어떤 기독교적인 측면보다도 어떤 그 민족주의적인 기독교. 그래서 당군 하나아버지를 항상 모시고 함께 더불어가는 이러한 그 계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명동촌에다가 학교도 만들고 또 여러 가지 군사훈련도 실시해서 북간도 지역에 그 독립운동 기지를 마련하고 또 독립군을 양성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그 국가연구소 그 소장이신 그 서경일 선생님의 저서라든가 연구문들이 상당히 많은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북쪽으로 올라가면은 북만주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쪽 지역에 이제 밀산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밀산에 요 명동촌은 이제 김학연 목사라든가 이런 분들 쭉 했었고요. 밀산에는 한흥동이라는 마을을 만들었습니다. 한흥동. 한국을 일으키는 동네, 한국을 부흥시키는 동네, 한흥동. 그래서 이게 한계 이승이라는 분이 있는데, 한계 이승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중심이 돼서 이쪽 지역에 또 무관학교를 만들고 또 활발히 그 독립군을 양성하면서 독립군 기지를 개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1910년대는 압록강 건너, 두만강 건너, 그리고 저쪽에 멀리 북만주, 밀산이라는 데는 여기 흥겨우라는 호수가 있습니다. 흥겨우라는 호수가 있고 여기가 만주고 여기 러시아입니다. 흥겨우라는 호수는 만주와 러시아와 경계를 같이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양쪽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쪽에 바로 밀산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빽빽할 밀자, 매산자, 그래서 숲이 굉장히 우거진 데고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대종교에서는 서일 대종사가 이쪽에서 자결을 하신 그러한 곳이 되겠습니다. 지금은 뭐 그렇게 숲이 빽빽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국경지대이기 때문에 거의 다 이렇게 잘라서 서로 이제 그 스파이라든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할까봐 이게 완전히 보이는 그러한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910년대 이처럼 활발하게 그 독립운동 기지를 만들어서 독립군을 양성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양성된 그 독립군들이 나중에 우리 그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그 광복군이라든가 또는 만주 지역의 그 항일 독립운동가들의 하나의 어떤 그 중추가 됐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1919년 3월 13일이 되겠죠. 용정을 중심으로 해서 서간도 지역에서는 이거보다 통화현 지역에서 조금 일찍 만세운동이 있습니다만은 3.13 용정에서 만세 시위를 시작으로 해서 국내에서 이제 1919년 3월 1일 날 만세운동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만주에서는 3월 13일 북간도 지역에서는 그리고 러시아는 블라디보스토크 우스리스크 지역을 중심으로 3월 17일에 만세운동이 전개가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만세운동이 평화적인 만세운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많은 분들이 이제 또 실행을 당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게 그 또 국내에서도 평화적인 만세운동을 했었습니다만은 일본군에 의해서 학살당하는 많은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뭐 제암리 특히 이제 제가 수원대학교 교수인데요. 수원대학이 화성시에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행정구역이 수원군이었습니다. 수원군이 향남면 제암입니다. 그래서 제암이 그쪽에 학살이라든가 수많은 지역에서 학살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 되겠다. 국내로 쳐들어가서 뭔가 그 참 일본에게 강한 어떤 응징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그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만주 지역에 수많은 그런 독립운동 단체들이 만들어지는데 무장 독립운동 단체들입니다. 서간도 지역에는 이제 대한독립단이라든가 또는 서로군정서. 그 다음에 이제 북간도 지역, 두만강 건너의 북간도 지역에는 대한국민회라든가 아니면 북로군정서 등 이러한 단체들이 조직이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외에 플러스 전체적으로 제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70여 개 무장 독립운동 단체들이 만주 지역에 조직이 돼서 이러한 단체들이 아주 활발하게 국내 진봉작전을 하게 됩니다. 대한독립단은 주로 이제 유학자들이 중심이 됐고요. 유학자. 계열로는 이제 그 춘천 지역, 강원도 춘천에서 출생하셨던 그 의암 유인석 선생 이쪽 계열이 많습니다. 이쪽 분들. 그 다음에 서로군정서는 대종교인들이 많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석주 이상용 선생이라든가 여러분들이 여기 참여를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북간도 지역의 대한국민회는 주로 기독교 계통이 많습니다. 북로군정서는 김자진 장군을 중심으로 서일 대종사가 활동하신 북로군정서 이쪽 지역에는 또 역시 대종교인들이 많은 활동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깜빡했는데 1910년대에는 북간도 지역에는 아까 명동촌 외에
명동촌은 기독교가 좀 중심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이쪽 지역에서 바로 그 대종교의 그 중광, 1909년에 이제 중광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중광단이 또 역시 그 1910년대에 그 독립운동, 대종교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독립운동단체가 조직이 돼서 활발한 그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단체들이 이제 국내 진공작전을 활발하게 전개하니까 일본 애들이 이거 가만히 있어서 안 되겠다. 그래서 일본 애들이 그 저기 간도로, 북간도 지역 이쪽으로 출병할 수 있는, 만주로 군대를 이끌고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명분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름하여 그 사건이 뭐냐면은 훈춘 사건입니다. 훈춘 사건. 훈춘이라는 데는 바로 여기 그 두만강이 있으면 이게 러시아 땅입니다. 러시아 연해주인데요. 여기 훈춘이 있고, 그다음에 여기가 이제 그 명동촌이 있는 화령현이고요. 여기가 그 북로군정서가 있었던 왕청현이고요. 왕청. 그다음에 여기 연변 조선족 자치주의 수도인 연길입니다. 바로 여기가 이제 훈춘인데요. 훈춘. 러시아하고 중국 그 국경지대입니다. 이쪽에 이제 훈춘 사건을 일본 애들이 일으켜서 일본 사람이 여기서 많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핑계로 해서 자기네들이 그 자신들의 그 국민들을 보호하겠다. 그래서 이제 일본군이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우리 독립군들을 대대적으로 이제 그 때려잡으려고 그러는 것이죠. 일단은 1920년 6월 달에 말이죠. 우리 독립군들이 북간도 지역에서 지금 현재지면 간평이라는 데인데요. 그쪽에서 두만강을 넘어서 일본군 투수들을 습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일본 애들이 많이 그 죽었죠. 그러니까 일본 애들이 이거 가만 놔두면 안 되겠다. 그래서 두만강 바로 건너에 그 도문 건너가 남양입니다. 그래서 일본군 남양수비대가 들어와가지고 봉오동 골짜기로 쫓아와가지고 홍범도 부대라든가 이런 걸 최지동 부대를 전부 다 몰살시키려고 했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그 홍범도 장군이 지략으로 인해서 최지동 장군하고 일본군을 대대적으로 이제 섬멸을 한 사건이 있죠. 그것이 일반적으로 알려지는 봉오동 전투입니다. 그러니까 일제가 이렇게 그 우리 독립군들이 국내로 자꾸 쳐들어오고 또 일본군이 만주로 들어가가지고 몰살을 당하고, 그러니까 이 조선군대를 이게 가만 놔두면 안 되겠다. 그래서 대단히 이제 병력이 1920년 10월 달에 시베리아에 있는 병력, 그 다음에는 그 조선 북부에 있는 병력이 만주벌로 이렇게 쳐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이 당시에 왕청현에 있었던 북로 군정터라든가 수많은 독립운동 단체들이 일본군의 어떤 그 공격을 피해서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근데 깊은 산속으로 가는 데가 어디냐? 바로 그 백두산이 깊은 산림이 있지 않습니까? 그쪽으로 이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쪽으로 이동하는 중간 지점에 바로 화령현 청파호에 대종교 원래 총본사가 있었습니다. 대종교 총본사가 있었고, 그 화령현 청파호에서 조금 더 가면 백두산 방향으로 가면 거기가 바로 청산리가 있습니다. 청산리 계곡이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청산리 계곡으로 가는데 그 큰 댐이 만들어졌더라고요. 제가 올 2월 달에 또 갔다 왔습니다. 눈 덮인 그 청산리 쪽으로 갔다 왔는데, 그래서 이제 그 요새는 또 이제 그 안에 못 들어가게 이제 또 좀 막아놨더라고요. 막아놨는데 그 천산리 골짜기로 이제 피싱을 했죠. 근데 일본군이 이제 계속해서 쫓아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일본군을 대대적으로 섬멸한 사건이 바로 1920년 10월 20일경에 있었던 여러 전투가 있었죠. 청산리를 중심으로 하는 청산리 전투라든가 또 왈루구 전투라든가 백운평 전투라든가 수많은 여러 전투들이 있었습니다. 이때 이제 일본 정규군을 대대적으로 이제 몰살한 것이 있었죠. 그때 그 청산리 전투의 주역이 바로 대종교인들이 중심이 된 바로 북로군정서였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대종교인들의 어떤 그 신앙, 정신적인 어떤 단결, 이런 것들이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했고요. 아울러서 그 당시에 이제 그 왕청현이 그 산이거든요. 산골짜기인데 거기서 사실은 러시아로 넘어가는 데는 굉장히 산을 많이 넘어가야 됩니다. 많이 넘어가야 되는데 거기를 일반인들이, 농민들이 가가지고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 가서 그 당시에 채꽃제 무기가 우수합니다. 채꽃제 무기들 많이 사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 아주 그 강력한 그 화력, 기관단총이라든가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수류탄이라든가. 수류탄은 그 당시에 영국제가 또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국제 수류탄을 사용했던 분이 누구냐면 강훈부사입니다. 그 남대문에서 던진 것도 영국제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그 1917년 러시아 혁명 이후에 그 러시아의 적군 볼셰비키를 진압하기 위해서 미국, 영국, 프랑스, 카나다 등 수많은 그러한 그 외국 군대들이 들어왔었거든요. 그래서 외국 군대들의 그 우수한 무기들이 시베리아에는 굉장히 그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무기들, 또 대종교인들의 정신력,
또 그 아낙네들이 막 주먹박을 갖다 날르고 포탄이 막 쏟아지는 가운데서도 그래서 바로 이 청산리 전투는 바로 그 당시 만주 지역에 있는 모든 그 국민들, 동포들의 총단결에 의해서 승리를 거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중추적인 역할을 대종기들이 많이 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이처럼 청산리 전투라든가 봉오동 전투에서 일본군들이 많이 이제 몰살이 되니까 그 일본 애들이 그 대대적인 그 학살 만행을 자행합니다. 그래서 그 1920년 10월 이후에 그 만행들을 1920년은 경신년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경신년에 수많은 우리 조선인들을 죽였다 그래서 경신참변이라고 합니다. 이때 그 대단히 보복을 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 독립군들이 계속해서 만주에서 그 무장투쟁을 전개했다가는 일본군한테 전부 우리 조선 사람들이 씨가 말려질 판입니다. 그래서 독립군들이 일단 러시아하고 국경지대, 중국과 러시아 국경지대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 이동 지역이 바로 밀산입니다. 밀산에 가서 독립군을 일단은 이게 피신을 했던 것을 밀산에서 정비를 하고 여기서 이제 북쪽으로 올라갑니다. 북쪽으로 올라가면은 이쪽에 이제 이쪽에 북쪽으로 이제 올라가서 중국에 이제 요하라는 데가 있고 이만 지역이라든가 이쪽 지역으로 쭉 올라가서 끝까지 올라가면 여기가 흑하라는 데고요. 흑하는 하얼빈에서 기차를 타면은 한 10시간 가까이 걸립니다. 10시간 정도 걸리는데 이 흑하 넘어가 러시아의 블라고베 시첸스크입니다. 블라고베 시첸스크. 그리고 여기서 자동차로 한 2시간 가면은 스보보드니 자유시라는 데입니다. 자유시. 이쪽까지 우리 독립군들이 북쪽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1921년 6월에 만주에서 올라간 독립군하고 러시아에서의 독립군이 서로 간에 무력 충돌이 있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됩니다. 그래서 스보보든이 흐르는 강이 제야강인데 제야강이 바로 핏빛으로 물들었다고 합니다. 제가 블라디보스톡에서 저 스보보드니까지 기차를 타고 갔습니다. 기차 타고 2박 3일 걸립니다. 2박 3일 걸리는데 2박 3일 걸려서 제가 가가지고 거기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전투한 현장을 다 가봤습니다. 그래서 그 강을 보니까 아직은 푸른 강인데 저 강에서 수많은 우리 그 조선인 우리 독립군들이 특히 만주 독립군들이 거의 몰살당합니다. 그런 거 보면 동족 상쟁이라는 그 비극을 또 가슴 아프게 뼈저리게 또 느낄 수 있는 그 역사적인 현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러시아로 이동했던 독립군들도 전차적으로 정비를 하면서 만주로 이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조선시대 오면은 한반도면은 이쪽으로 와서 이제 그 압록강 건너 1924년 25년경이 되면요. 압록강 건너 지역에 이쪽 지역에 참이부라는 단체가 만들어지고요. 참이부라는 단체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직할부대입니다. 참이부. 그 다음에 그 옆쪽으로는 정의부. 그 다음에 이쪽 북쪽, 북만주 쪽, 이쪽 흑룡강성, 이쪽에 이제 목단강이라든가 뭐 이런 지역이거든요. 해림 산시우 쪽. 이쪽에서는 신민부라는 단체가 만들어집니다. 참이부는 뭐 김승학이라든가 뭐 윤세용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고요. 경의부는 석주 이상용이라든가 이청천 장군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신민부는 뭐 김자진 장군. 이런 사람들이 이제 조직한 그러한 단체들이 3부라는 단체가 1부, 2부, 3부니까 3부가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 이 단체들은 워낙 그 파워가 셌기 때문에 사실상 참의부 정도만 이 임시정부의 어떤 영향력에 하에 있고 이 단체들은 거의 뭐 독자적인 노선을 걷다시피 합니다. 그리고 참의부 같은 경우는 또 압록강을 그 순시하는 일본의 제정식 총독한테 그 마스탄이라는 데서 뭐 총격을 가하는 이러한 것도 있고 대단히 그 국민진공작전을 군사작전을 많이 한 단체가 이 참의부라는 단체입니다. 참의부의 주요 근거지는 대부분 고구려가 국내성에 있었던 지반현입니다. 지반현. 여기 보면은 압록강 건너서 그 수많은 그러한 어떤 뭐라 그럴까 요새들이 있습니다. 아주 공격하기 좋은 그러한 지역들이 굉장히 많고 국내 진공작전도 많이 했고 그래서 이제 일본이 그것에 대한 보복으로서 지반현의 그 고마령이라는 데가 있는데요. 고마령에서 수많은 또 우리 참의부 군인들을 죽입니다. 그것을 이름하여 고마령 참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정의부가 있고 참의부가 있고 신민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민부라든가 특히 이 가운데서 정의부라든가 신민부라든가 이런 데는 대종교인들이 주로 많이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쪽 동만주 이쪽은 공산당이 좀 많이 활동했습니다. 조선공산당 만주총국이라는 게 있습니다. 조선공산당 만주총국. 그래서 조선공산당 계통에서 좀 많은 그런 활동을 하고 북만주 일대에도 예컨대 조선공산당 만주총국 가운데서 화해그룹이 뭐 이쪽에서 활동한다든가 하여튼 만주족은 1920년대 1925년 4월에 국내에서 서울에서 조선공산당이 창당이 됩니다. 그래서 1926년에 만주지역에서는 조선공산당 만주총국이라는 게 만들어집니다. 그러면서 이 공산주의 사상이 아주 본격적으로 그리고 여기는 소련하고 바로 접경지대죠. 그렇기 때문에 이쪽으로 만주 쪽, 북만주 쪽 이쪽으로는 사회주의 사상이 일찍부터 많이 들어오는 그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민부가 있었던 이쪽 지역에 또 대종교 총본사가 있었습니다. 발해진. 아까 밀산에도 있었고요. 밀산에도 있었고, 있고 발해진 이쪽에도 대종과 총본사가 있어서 시민부 계통이 대부분 이제 대종교인들이 많기 때문에 정신적인 어떤 구심점 역할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시민부가 있던 이 지역은 광활한 평야지대입니다. 그리고 여러 선생님들이 잘 아시는 거 발해 동모산이 있는 지역입니다. 동모산이 있는 지역은 광활한 평야입니다. 광활한 평야. 이쪽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민족주의 세력의 주된 중추 세력이 압록강, 두만강 쪽에 있다가 이쪽으로 이제 이동하는 그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신민부, 정의부, 참의부, 신민부와 더불어서 조선공산당, 만주총국도 있기 때문에 1926년, 27년 이때가 되면 국내에서 바로 좌우합작 운동이 벌어져서 신간회가 만들어집니다. 마찬가지로 만주 지역에서도 민족유일당 운동이 벌어집니다. 민족유일당. 그러니까 우리 민족은 하나다. 유일한 당을 만들어야 된다. 좌우합작해야 된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신간회가 만들어지지만 만주 지역에서는 신간회처럼 민족유일당 운동이 전개는 되지만 하나로 좌우가 합작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서로 간에 뿔뿔이 분열이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들 단체들이 1930년대 쪽에 들어서면요. 1930년에 들어서면 남만주 지역은 국민부라는 행정부가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는 군대는 조선혁명군이 만들어집니다. 조선혁명군이 만들어지고 당은 조선혁명당이 만들어집니다. 조선혁명당이 만들어지고요. 또 북만주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는 그 한국 독립군이 만들어지고요. 한국 독립군. 그 다음에 한국 독립당이 만들어집니다. 독립당이 만들어지고 한족 자치연합회가 만들어집니다. 한족 자치연합회. 그러니까 이것은 행정부고, 요거는 군대고, 이거는 당입니다. 1920년대 이쪽에는 2당 치국이라고 해서 2당 치국이라고 해서 다스릴 집자 나라 국자. 그래서 당으로서 나라를 다스린다. 그래서 2당 치국입니다. 그러니까 당이 강조되는 혁명당, 한국 독립당 이렇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1930년대에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31년 9월 18일 9.18 사변, 만주사변이 있지 않습니까? 만주사변이 있어서 만주사변이 있은 다음에는 바로 조선혁명군은 남만주 지역에서, 한국독립군은 북만주 지역에서 치열한 일본군과 전투를 벌이게 되고 또 중국군과도 연합해서 활동하게 됩니다. 조선혁명군의 가장 대표적인 인물로 알려져 있는 인물이 바로 양세봉 장군입니다. 만주의 그 신비년은 누르하치의 조상이 살던 곳입니다. 원래. 그래서 이 지역을 달리는 흥경현이라고 합니다. 일어날 흥자, 서울경자, 흥경이라고 하는데 이 조선혁명군의 중추적인 인물이 바로 양세봉 장군이고요. 그 다음에는 그 북만주 지역에서 활동했던 이 전투의 대표적인 전투는 이제 영릉가 전투라든가 뭐 여러 전투가 있습니다. 북만주 지역에는 한국 독립군이 한 전투로 가장 유명한 것은 대전자령 전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쌍송보 전투는, 쌍송보시라는 것은 하얼빈 강춘에서 하얼빈 갈 때 중간에 있는 도시가 쌍송보시입니다. 쌍송보인데 그 전투는 유명해서 지금 쌍송보라는 그게 건물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지금 교과서, 고등학교 9년에서 교과서에도 그 사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대전자령 전투라든가 쌍송보 전투라든가 등 수많은 전투들을 전개하게 되고, 여기서 가장 활발하게 활동했던 분이 바로 이청천 장군입니다. 지청천이라고 하는. 그래서 이제 9.18 만주사변 있은 다음에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지만 더 이상 그 민족주의 세력에서 활동하기도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청천 장군을 중심으로 하는 한국 독립당 이쪽 세력들은 독립군 세력들은 중국 본토로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김구 선생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낙양 군사학교를 만들고 거기에 참여를 하고 이 그룹이 바로 광복군의 주역이 됩니다. 1940년에 그 만들어지는 광복군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게 되고 조선혁명군은 만주 지역에서 끝까지 활동을 하다가 동부 항일연군이라든가 이런 쪽 또는 뭐 사회주의 계통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연합을 해서 다시 만주에서 지속적인 어떤 전투를 전개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만주 지역에는 1937년 7월 7일 날 774변이라는 게 있습니다. 774변이라고 하는데 이 774변은 바로 이름하여 중일전쟁입니다. 중일전쟁. 중국에서는 9.18사변이라고 하는데 이게 만주사변이고요. 만주사변. 그 다음에 중일전쟁 774변 7월 7일이라고 그래가지고 또는 1941년도 12월 달에 태평양전쟁이 일본의 진주만 공격이 있지 않습니까? 12월에 그 태평양전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37년 7월 7일 날 중일전쟁이 발발하게 되면은 일본군들이 만주에서 중국 본토로 쳐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따라서 만주 지역에 있는 독립군들을 대대적으로 토벌하게 됩니다. 토벌하게 되는데 그때 이쪽 지역에서 활동했던 동북 항일연군이라든가 이쪽이 전부 다 러시아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블라디보스톡 쪽으로 이동했다가 나중에는 하바롭스크로 이동합니다. 블라디보스톡에서 그 하바롭스크까지는 지금 현재 그 시베리아 횡단 열차로 12시간 정도 소요됩니다. 그러니까 14시간 정도 소요됩니다. 14시간, 13시간. 그 블라디보스톡에서 저녁에 한 6시 정도 출발하면 그 다음날 아침에 한 7시, 8시 정도에 하바롭스크에 도착합니다. 그래서 하바롭스크에 도착하면 하바롭스크에서 차 타고 한 2시간 반 정도 이동을 하면 야츠코에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바롭스크에는 큰 강이 흐르는데 그 강이 아무르강입니다. 그리고 중국에서는 그 강을 일반적으로 흑룡강이라고 합니다. 그쪽에 야츠코에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그 만주에서 이동한 독립군들의 근거지를 마련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국제 88여단이라고 합니다. 국제 88여단. 그래서 이 국제 88여단에서 활동했던 인물이 최용권, 김책, 김일성 등 그러한 인물들이 활동했던 데가 바로 이곳입니다. 국제 88여단. 그리고 이 사람들이 해방 후에 평양으로 들어오게 되고 그리고 평양에 가면은 개선문이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규모가 큽니다. 그 개선문 옆에 큰 포스터가 있습니다. 포스터가 크게 대형 그림이 있는데 그 대형 그림이 뭐냐면은 김일성이 그 평양 그 공설운동장에서 그 당시에 그 평양 시민 환영대에서 연설하는 장면을 그려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지금 경기장이 있고요. 그리고 뭐 그 옆에 이게 모란봉이 있고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선문은 1926년부터 1945라고 되어 있습니다. 26년에 김일성이가 그 만주로 간 해를 26년, 그 다음에 45년에 그 개선장군으로 개선을 했다. 그 개선문 옆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만주 지역의 그 항일 독립운동에 관해서 전반적인 말씀을 좀 지금 드린 겁니다. 1910년에는 주로 독립운동 기지를 건설했다. 그죠? 1919년에는 3.1운동이 있었다. 1920년에는 주로 그 활발한 국내 진공작전, 독립전쟁, 청산리 전투, 봉오동 전투 등 독립전쟁이 있었다. 그리고 일본에 의한 독립전쟁 때문에 일본에 의해서 수많은 한인들이 죽는 정신참변이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1924년 20년대 중반에 독립운동가들이 일본군의 추격을 피해서 러시아로 이동했다가 3부, 정의부, 참의부, 신민부로 3부가 정립이 되고, 그때 조선공산당 만주총국이 만들어져서 역시 사회주의 세력이 한 파트를 장악하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좌우가 합작운동을 전개했는데 그것이 바로 민족유일당 운동이다. 그러나 민족유일당 운동이 실패하면서 공산당은 공산당대로 독자적인 세력을 갖고, 그 다음에 우파 세력, 민족주의 세력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조선혁명군, 그 다음에 한국독립군, 그리고 한국독립군은 나중에 그 중국으로 이동을 해서 광복군의 주역이 되고, 조선혁명군은 계속해서 이제 만주에 남아있고, 그 다음에 공산주의 세력은 동북인민혁명군에서 동북항일연군으로, 그리고 러시아로 피신을 해서 국제 88여단에서 이제 그 여기 총 대장이 누구냐면은 중국인 주보중입니다. 이게 국제 88여단이죠. 국제죠.
그러니까 우리 그 조선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중국 사람도 있고 다양한 그런 그룹들이 러시아 사람도 있고 그래서 이제 이쪽에 있으면서 이 사람들이 조선 국내로 뭘 하냐면 정찰 활동이라든가 이런 활동들을 합니다. 그래서 김정일 같은 경우를 여기 하바롭스크 이쪽에서 출생했다는 이야기 처음에 블라디보스톡에서 하바로 이동했기 때문에 하바롭스크에서 출생했다는 설도 있습니다.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북한의 의견을 100% 받아들인다면 그 김일성이 그 정찰 활동을 가서 백두산에 정찰 활동 많이 다녔기 때문에 여기서 김정일을 뵈가지고 여기 와서 나왔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정일봉 북한에 가면 정일봉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따라서 만주 지역의 그 한국 독립군 계열이 결국 어디로 이동했냐면은 바로 광복군의 주역이 된 것이고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주역이 됐고 그분들의 일부분이 지청정 장군 또는 철기 이범석 장군 뭐 이런 분들이 바로 대한민국의 그 하나의 중요한 그 역할을 하시게 되는 것이고 북은 국제 88 여단 그룹 최용건 일찍 죽죠. 김책이라든가 뭐 강건이라든가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북한의 어떤 주역이 된다라고 이렇게 그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북한에는 이러한 그룹들을 소위 말하면 갑산파라고 그러죠. 갑산군 보천보를 습격했기 때문에 갑산파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갑산파뿐만 아니라 북에는 또는 그 조선 우용군 계통 이쪽 그룹도 있죠. 우리가 소위 말하는 연안파가 있지 않습니까? 남쪽에서 올라간 원래 또 그룹이 있고 그렇죠? 여러 그룹들이 있고 또 신민당 그룹이라든가 여러 그룹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 결국은 다른 그룹들은 다 제거가 되고 만주 지역은 기본적으로 그 갑산파 그룹이 만주에서 그 국내 조국 광복회하고 결탁해서 활동했던 이러한 어떤 김일성 부대라든가 이쪽 그룹이 전체적으로 주도권을 장악을 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북은 그렇고 남쪽에는 이제 해방 후에 이제 여러 그룹들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여러 그룹들이 들어왔고 그 가운데서 대한민국 국군의 일부는 또 만주 국군이었던 그룹들 박정희 장군이라든가 등등 그렇죠? 이런 사람들이 또 저 만주에서 일본군으로 활동했던 만군으로 활동했던 그룹들이 한국군의 일부를 구성을 했다라고 이렇게 그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만주는 또한 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1931년에 그 만주 사변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 1932년에 만주국이라는 대례국이 만들어집니다. 근데 만주에서 주동적인 역할을 한 군대가 이제 관동군 쪽이고요. 그 다음에 그 대련에 남만주 철도 주식회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만주 철도 주식회사에는 그 일본 사람들 가운데 사회주의자들이 전향을 해서 이쪽으로 그 대련 쪽으로 많이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때 남만주 철도 주식회사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했던 그룹들이 있죠. 이쪽 그룹들이 전쟁이 끝난 다음에 일본에 가서 상당히 주도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만주국이 그 옛날에 수도는 그 당시에는 신경입니다. 세신자 신경 오늘날 지명 장춘입니다. 장춘 지역에 우리나라 사람들도 거기 많이 갔습니다. 예컨대 최규하 씨 라든가 이 만주국 관리 그 다음에 이제 그 강용훈 씨 그 사람들 건국대학 나왔죠. 최남선 씨 밑에 공부한 사람들 또 정일권 씨 같은 경우도 장춘에 있는 또 김일성의 박정희도 그리고 정일권도 그렇고 그쪽에 장춘에 있는 일본군 만주국 사관학교 출신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남쪽에 많이 내려와서 그분들이 또 남쪽에서 그 중요한 직책 박정희 대통령을 비롯해서 최규하 대통령 뭐 이런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 많은 분들이 그 만주 인맥이 남쪽에서도 상당한 그 역할을 하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주 지역은 사실은 독립운동뿐만 아니라 해방 후에 우리 한국 사회와도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박정희 대통령이 그 만주국에서 오래 계셨기 때문에 만주국은 당시 하나의 병영국가입니다. 그래서 해방 후에 70년대 저희는 뭐 70년대 중고등학교 다녔습니다만은 그때 이제 교련이라든가 등등 이런 거 많이 받았는데 이런 게 대체적으로 만주국 형태와 비슷한 그런 어떤 모습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주 지역의 항일 독립운동이 우리 그 대한민국 광복시키고 독립시키는 데도 또 일면은 큰 기여를 했고 독립운동 세력은 그러나 또 만주국에 또 협조했던 그런 사람들이 해방 후에 또 대한민국을 또 지도적으로 이끌어가는데 그분들이 또 사실은 그 일정한 또 역할을 긍정의 또 역할들을 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만주 지역의 어떤 그
독립운동과 만주 지역의 어떤 역사는 한국 현대사에 있어서 현대사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그 중요한 부분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대종교의 독립운동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특히 이제 또 그 만주 지역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그 만주 지역의 어떤 독립운동을 이끌어갔던 사람들의 어떤 역사인식 같은 거. 그러니까 만주가 과거에 누구 땅이었냐라는 것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컨대 대종교 2대 교주였던 그 김교원 그 분께서 역사를 그 체계화시키는 데 기대를 하셨고요. 또 만주 지역의 역사를 또 한인들의 역사를 단지 신치호 선생이라든가 박은식 선생이라든가 많은 분들이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대종교인들의 어떤 역사 의식과 역사 인식. 그게 왜 중요하냐면은 만주에서 독립운동을 한 사람들이 만주 땅이 바로 과거 우리 땅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남의 땅에 와서 독립운동을 한 것이 아니라 우리 땅에 와서 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강한 어떤 그 자부심과 자긍심을 심어주기 위해서 만주 지역의 그 역사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연구를 많이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역사 의식과 역사 인식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또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또 만주라는 단어는 해외지 않습니까? 해외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사람들이 그 어떤 신앙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1차적으로 대종교뿐만 아니라 기독교, 천주교 수많은 종파들이 종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별로 하나의 신앙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똘똘똘 뭉칠 수 있는 것이죠. 신앙 공동체일 뿐만 아니라 그분들은 하나의 생활 공동체이고 또 경제 공동체입니다. 그런 형태들이 있고요. 또 만주 지역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국내에 있는 마을명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마을 사람들이 갔으면 그 마을 이름이 똑같이 있습니다. 예컨대 이제 저희가 경기도인데요. 학교가 경기촌이라는 마을이 또 있습니다. 경기도 사람만 모여 사는. 또 강원도 사람만 모여 사는 또 마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네트워크랄까요? 자기네들끼리 그 안전 보장 장치. 그러니까 만주 지역의 어떤 독립운동을 하려면 똘똘똘똘 이렇게 그 자기네끼리 그러면서 첫째 또 폐쇄적인, 분파적인 그것이 일면으로 보면 분파하고 파당이 될 수 있지만 만주 지역이라는 해외 쪽에서는 하나의 자신들의 신분을 완전하게 그 보장받을 수 있는 또 하나의 어떤 방법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만주 지역의 독립운동을 중심으로 그냥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나중에 우리 그 소장님이신 서경일 선생님을 통해서 교수님을 통해서 아마 다음 기회에 보다 이렇게 그 진짜 깊이 있는 그 내면의 독립운동의 내면의 이야기들을 많이 아마 들으실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아무래도 선생님들한테 제가 뭐 좀 질문할 기회를 드리는 게 오히려 좋을 것 같아서 한 40분 정도로 해서 좀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 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제가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경성 혹시 가보셨는지 공경성이 발해 유적이 많거든요. 예. 그런 얘기만 들었는데. 예. 공경성이라는 지역은요. 지역으로 말하면은 이쪽에서 이제 그 여기가 이제 하얼빈이면요. 하얼빈이면 여기 목단강입니다. 목단강이고 이쪽 오면 여기가 이제 수군나라는 데가 있고 여기서부터 이제 러시아입니다. 러시아고요. 그러면 이쪽으로 이렇게 가면은 여기가 이제 동경성이 있고요. 동경성이 있고 여기 이제 발해진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발해진이가 있고 여기가 이제 도나현이고요. 도나고 이쪽이가 이제 백두산입니다. 백두산이고요. 그래서 이제 발해진 쪽으로 이렇게 들어가면은 여기 이제 그 뭡니까 발해 그 박물관도 하나 있고 그다음에 발해 성터, 궁궐터, 우물터 이런 것들이 쭉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2-3km 정도 떨어진 데가 동경성이 있고요. 이 발해진 쪽에는 또 뭐가 있냐면은 이쪽에는 이제 그 성덕도 그대로 남아있는데 이쪽에가 이제 그 당시에 그 저기 그 대저기 총본사 또 자리도 되고 그 다음에는 여기에 그 보 같은 게 많이 있습니다. 물 이렇게 된 데가 있는데 이게 백산 안희재 선생이 이쪽에다가 이제 저 농장 발해 농장도 만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동경성터가 이쪽에 동경성이란 지명이 지금 여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서 이제 그 차 타고 한 3시간 정도 이동을 하면 여기가 왕청입니다. 왕청이고 여기서 한 1시간 정도 이동하면 여기가 두만강이고요. 이게 도문입니다. 도문에서 바로 이쪽에 봉오동 전투지역이 있고 일레 쭉 가면 청산리 전투지역이 있고요. 그래서 왕청 고개를 넘어서 가면 이 발해진 쪽 이렇게 나오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목단강이고 여기가 김대진 장군이 활동했던 해림, 여기 산시라는 데가 있습니다. 이쪽 지역이 이제 동경성 지역이 되겠습니다. 네. 혹시 뭐 다른
만약에 아나키스트 있지 않습니까? 무정부주의자들. 예, 예. 그 사람도 무슨 뭐 세력이 있고 뭐 활동을 하는 게 있습니까? 예, 그러니까 예, 원래는 이제 그 1920년대 중반에는 북만주 지역에는 예, 그 대종교인들이 주로 중심적으로 활동했습니다. 근데 이 북만주 지역은 여기서도 보시는 바와 같이 이 러시아가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사회주의 세력이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사회주의 세력이 많이 들어옵니다. 근데 이제 그 이 민족주의 갖고 사회주의를 이렇게 그 효율적으로 대응하기가 상당히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김자진 장군 같은 경우도 철저한 그 대종교인이었는데, 그 이 당시에 그 김자진 장군한테 아나키즘 소개한 분이 있었습니다. 그 족제인데요, 친척 동생인데 김종진 씨라고. 그 다음에 이제 이을규라는 사람, 그 다음에 이정규라는 사람은 해방 후에 성균관대학교 부총장을 한 사람입니다. 이정규 씨라든가 또는 그 남한인 청년혁명으로 이제 1930년대 초에 상해 63정에서 63정 의리를 일으켰던 백정기 선생이라든가 또는 뭐 정화함이라든가 정현섭이라는 분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그 김자진 장군이 초빙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만주 지역에서 보다 효율적으로 일반 그 동포들의 강한 지지를 얻기 위해서는 뭔가 그 주민과 더불어 함께하는 그런 스타일이 돼야 되겠다. 그렇지 않고는 뭐가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김자진 장군도 정미소를 만들어서 손수 이렇게 돌리기도 하고, 소위 말하는 농민과 더불어 함께하는, 그러나 어떤 권력지향적이 아니라 하나의 어떤 조그마한 어떤 자치연합회, 그 요새식으로 말하면 지자재 같은 걸 만들어서 자율적으로 민주적으로 뭘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만든 조직이 한족총연합회가 신민부가 한족총연합회로 바뀝니다. 연합회. 그래서 여태 활동했던 사람이 또 강북 회장을 했던 이강훈 선생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이제 들어와서 김자진 장군과 더불어서 그 신민부라는 단체를 대종교 쪽을 좀 더 변화시키는 그러한 어떤 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회주의 계통으로 쫙 넘어갔던 그러한 동포들이 이 신민부 쪽, 한족총연합회 쪽으로 다시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사회주의 계통에서는 이 당시에 이제 그 하얼빈에서 이렇게 나오면 여기 일면파라는 데가 있거든요. 일면파라고 돼 있는데 이게 저 지역이 또 재밌게 돼 있습니다. 한 면만 이렇게 이게 지형이 그렇게 돼서 일면파라고 하는데 이쪽에 조선공산당 그 화해파 그룹의 그 총본산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총대장이 그 북로군정에서 김자진 장군하고 함께 활동했던 분입니다. 누군가요? 그런 분입니다. 여기 일면파 이쪽에. 그래서 이제 이쪽에서 도저히 이게 김자진 쪽으로 다시 처음에는 김자진 장군 쪽하고 대종교 계통을 하는데 확 떨어져 나갔습니다. 근데 아나키즘이 들어오면서 확 다시 이렇게 모이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사회주의 계통하고 아나키즘 이쪽 김자진 장군 쪽하고 갈등이 생기고. 따라서 조선공산당 만주총국 이쪽에서 일본 쪽의 사주를 일본 쪽하고 이렇게 잘못된 그 역정보, 그러니까 김자진 장군이 무슨 뭐 친일을 했다는 등등 이런 역정보를 듣고 민족의 어떤 배신자일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어떤 그러한 어떤 토대를 뺏어가는 놈이니까 죽여버려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김자진 장군이 이제 죽게 된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그 아나키스트들이 실질적으로 동포들을 대상으로 아나키즘을 실현했던 유일한 지역이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그 식민지 시대에 한인 아나키즘 운동사라는 저서를 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뭐 대충 이런 내용입니다. 네. 또 혹시 그때 당시에 그 만주 쪽에서 운동했던 그리스도인들은 보통 요즘 말로는 뭐 예를 들면 장로교라든지 그 무슨 종파들이 갔었어요? 카나다 장로교 계통인데요. 카나다 장로교인데 지금 한국에서는 뭐 선생님 그걸 뭐 지금 기장이죠? 기장. 예. 그리고 그 계통의 학교가 그 한신대학교 쪽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쪽을 최고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연구하신 분이 우리 한신대학 국사학과의 서경인 교수십니다. 예. 그래서 그 카나다 장로교에서 이제 명동촌 아까 그쪽 중심으로 해서 그 다음번에 서경인 선생님께서 강의가 있으십니다. 교수님께서. 기회내 진행했고. 예, 또 뭐 혹시 20년 초에 사회주의 세력이 처음 등장할 때 그 사람들은 예. 무슨 쏠나고 연기되어 있는 상태에서 등장한 거니까 아니면 자기들이
좀 독자적인 그게 있습니다. 독자적인 것은 독자적인 어떤 그 나름대로의 어떤 그 기반은 그 받아들일 수 있는 기반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국내보다는. 왜냐하면 만주 지역에는 이제 민족적 계급적 차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인들은 대체적으로 한족들이 지주고 조선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소장농이고 그리고 특히 조선 사람들 가운데 지주는 별로 없고 대부분 소장농이고 그렇기 때문에 사회주의 사상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토대는 되어 있고 그리고 여기는 이제 러시아가 너무나 가까워요. 그리고 지금 여기가 러시아인데 여기 블라디보스톡입니다. 블라디보스톡에서 수분화를 거쳐서 목단강으로 해서 하얼빈으로 해서 치치하루로 해서 만주리로 해서 러시아의 치타까지 이게 열차가 이렇게 바로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이 열차는 말이죠. 이 열차는 러시아 열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 있는 그 역사도 전부 다 러시아 군대가 지키고 러시아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이쪽은 그 완전히 러시아하고 그 이쪽 지역은 접해 있는 지역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찍 그 우리 한반도보다도 더 일찍 사회주의가 들어옵니다. 사회주의가 들어오면서 사회주의를 예. 알기는 알겠지만 정치적으로 연결이 돼 있으면 그때 아니요. 소리가 그러니까 그거를 정치 연결된 상태에서 들어온 겁니다. 아니면 예, 정치적으로 연결이 되죠. 아, 그리고 우리 조선 사람들 가운데 들어오는 조선 사람들 가운데 1918년에 그 하바롭스크에서 벌써 그 한인사회당이라는 게 이제 조직이 되거든요. 거기서 이제 활동했던 가장 중요한 인물이 이동휘라는 인물입니다. 이동이라든가 여러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이 주로 이제 그 북만주 쪽으로 이렇게 많이 그 저기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항일 독립운동 세력하고 이렇게 좀 연결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 본토 쪽에서도 또 뭐 책이라든가 기타 이런 것들도 많이 들어오고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이제 들어오고 그것이 이제 그 정치 세력화되는 거예요. 세력화되는 거는 1926년에 조선공산당 만주총국이 저기서 만들어집니다. 만주총국. 그러면서 그 만주에 있는 조선인들 전체를 통괄하는 그러한 어떤 그 공산주의 단체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중국에서는 중국공산당 만주성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쪽에서 하는데 만주는 중국 사람들 가운데 똑똑한 지식인들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우리 조선 사람은 그쪽에 가서 한 사람들 가운데 일찍부터 또 일본에 유학 갔다 온 사람들 있고 여러 에리트들이 상당히 많은 모양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뭐 다른 질문 없으시면 그럼 요거로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